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 선거가 지나고 나서 첫 인터뷰인데요. 네. 예,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아무래도 이제 뭐 저희가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저희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회동, 가장 늦게, 역대 가장 늦게 열렸지만 또 가장 길게 만났다고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 실무 협의는 좀 안개 속이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실무 협의라고 할 부분에 있어서 특히 예산업 쪽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꼬가 트인다면은 나머지 기획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후임 정부에서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국에는 우리 윤석열 당선인과 만났다는 사실 자체로 이제 전 부처들과 그리고 또 지금 문재인 정 관계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협조가 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5월 10일 취임식과 함께 바로 이전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그 용산 이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께서 보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집무실이 구중궁궐에서 좀 더 개방된 공간으로 옮겨진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구중궁궐로 언급했던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개방되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효과라는 것은 용산 집무실이 안정화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효과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아마 취임식과 동시에 국민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지금 관심이 이제 새 총리가 누가 되시는지 그 부분이 좀 많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이제 세 분 후보를 좀 압축을 해서 인수위원회가 이제 보고했다고 하고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표님은? 저는 제가 인수위원회에 저희가 총리 인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입장이 아니라 어쨌든 거기서 의견을 전달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좋은 판단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시점에 여소야대라는 국면을 생각했을 때 정치적으로 어쨌든 역량이 뛰어난 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경제인도 이야기가 나오고 법조인도 이야기가 나오고 각자 총리가 상징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보다 이제 여야 간의 어떤 협치를 이끌어내는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제 생각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경험이 풍부한 분 이런 분들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예, 인수위원회에서 아무래도 경제 전문가의 좀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지만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총리는 또 국회 인준도 필요하고요. 예, 그런 면들이 좀 감안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경제 면에서 강점이 있는 분들 중에 저 같으면 예를 들어 기업인 같은 분들을 저는 한번 총리를 보고 싶어요. 예. 근데 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또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재산 신탁 문제나 이런 게 계속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상 좀 그런 부분이 장애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저는 아마 그 부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문기구에도 충분히 기업인들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야 앞으로 인수위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참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 관심이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었는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어제 오후에 윤석열 당선인과 직접 만나서 당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총리 후보에서는 좀 배제된 것 같아요. 예, 근데 당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저희가 지금 합당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당으로 돌아간다는지가 약간 명확하지 않은데 아무래도 합당 이후에 어쨌든 그 정당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들리고요. 당연히 저는 제가 당대표로서 안철수 대표께서 합당 이후에 당에서 역할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당연히 환영해야죠,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문제는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3명씩 이제 담당자를 정해가지고 합당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께서 저를 만났을 때 당명 변경 요구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과거에 합당 과정에 있었던 어떤 논쟁 이런 건 없이 실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바꾸지 않고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좀 흡수되는 형식이 되는 거군요. 그런데 꼭 그렇게는 아닌 것이 국민의당이 이제 당의 강령이나 이런 곳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치들을 저희가 많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라는 건 당명은 굉장히 상징적이긴 하지만은 또 당이 지향하는 바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저희 노선에 이제 국민의당의 노선도 같이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이 당으로 어쨌든 이제 두 당이 이제 합당을 하게 될 테니까요. 당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언론 보도를 보면 6.1 지방선거를 좀 지휘할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지휘 역할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이 다를 텐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선대위원장 역할 이런 걸 기대하신다면은 그러면 당과의 일체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거라는 거는 당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지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께서 여러 정당을 이제 옮겨 다니셨지만은 우리 국민의힘 그러니까 예전에 새누리당 계열 정당과의 인연은 별로 없으셨거든요. 처음이죠,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중차대한 선거를 앞두고 뭐 그러면 일찍 복귀하셔야죠.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일이 결국 5월까지는 중차대한데 그렇죠. 5월 9일 이후에 합류가 가능하실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약간 일정 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빨리 인수위원장직을 마치고 이 지방선거에 함께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겠네요. 전 그것도 그런데 인수위 쪽에 좀 부담이 되는 행동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요.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저는 사실 5월 달쯤 되면은 공천도 마무리되고, 그러면 결국 선대위 활동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대선 때와는 다르게 선대위가 약간, 이게 지방선거 때 후보가 많기 때문에 후보의 자율성이 많이 보장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당에서 중앙에서 메시지전을 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전을 하시겠다는 약간 그 지점을 당과 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네. 6월 지방선거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가 5월 10일 이제 출범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선거가 치러지는 거잖아요. 예. 뭐 예비 여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예비 여당이 좀 유리한 선거 구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된 초기에 뭐 문재인 정부 쪽에서 협조가 잘 안 되었던 것도 해가지고 저희가 인수위 차원에서 기획했던 많은 좋은 비전들이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전달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전달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저희가 정권 인수와 함께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청와대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은 저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걸로 예상합니다. 네. 약간 유리한 국면이라고 이제 보시긴 하는 건데 어떨까요? 이제 이 홍준표 의원 얘기를 좀 하면 이 이제 경선 룰과 관련해서 좀 문제 제기가 계속 있잖아요. 네. 여론도 좀 부정적인 것 같고 어떻게 좀 풀어나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경선 룰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이미 언론에 보도됐지만은 저는 원래 경선주의자거든요. 네. 완전 경선주의자이기 때문에 원래 경선주의자라는 게 이런 겁니다. 경선을 치러서 당원이나 국민의 투표를 받으면은 우리가 보통 감점 규정이나 가산점 규정을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녹여내서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청년에게 우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청년 가산점이 없어도 사실 표에서 그걸 반영할 것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실제로 현역 의원이 출마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시면은 그걸 감안해가지고 투표를 하실 것이고 이게 경선주의자들 보통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당내 경선 말고 공직선거에는 절대 저희가 가산점이나 감산점을 부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민들이 전부 이제 보고 판단하라는 취지로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이 가산점, 감산점 문화가 계속 있는데 저는 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문화가. 예. 대구가 좀 아무래도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대구 이 달성 사저로 예. 가신 후에 많은 분들이 주말에도 찾아오고 있다고 하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정치적으로 어떤 선거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움직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박 대통령께서 그 수용 생활하시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선거가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선거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내시거나 하는 식으로 정치 활동을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박 대통령께서는 뭐 건강을 회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미 그 수용 생활 마무리한 지 좀 오래되셨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간 있었던 정치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대구 가서 이렇게 또 얘기하신 걸 보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좀 보관이 있으신 게 아닌가 이런 좀 추측이 가능해서요. 네, 저는 뭐 그런 절차가 진행되려면은 당연히 이제 박 대통령께서 지금은 인사 접견을 많이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사람을 접견하고 그런 어떤 의사들도 파악하고 그 뒤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움직이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 그런 움직임 자체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직접 소통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과. 네. 근데 저는 예를 들어 저는 당연히 이제 박 대통령께서 이제 사면되어서 이제 사저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가장 이제 국민들이 관심 가질 문제가
대통령 취임식에 박 대통령께서 어떤 위치로 참여하시느냐의 문제일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역할로 어떤 위치로, 그러니까 의례적인 참석인지 아니면 실제로 과거 전임 대통령이 봤던 예우와 이런 걸 다 통해가지고 취임식에 참여하게 되실지 이런 것들을 관심 가질 텐데, 저는 아마 그런 부분 이후에 아마 좀 박 대통령께서 움직이실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 취임식에는 참석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뭐 이거는 인수위가 아직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참석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유승민 전 의원 좀 얘기를 드리면 경기도지사에 좀 출마하는 걸로 결심을 좀 굳히고 계신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저도 여러 경로로 네. 이야기를 전해 듣지만은 실제로 유승민 의원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과 또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2016년, 17년 그 탄핵 정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굉장히 파란만장한 정치 행보를 걷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번 좀 정리한 시간을 가지고 또 가족과 또 지금까지 보내지 못한 시간을 보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갈래 중에서 그러니까 정치인과 또 가족으로서의 가치라든지 이런 걸 놓고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일부 언론은 뭐 경기도지사의 마음을 굳힌 걸로 네.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도 있고요. 제가 유승민 의원을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인데 아마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측근들의 말씀보다는 본인의 어쨌든 직접적인 메시지가 더 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고민 중이라 이런 얘기죠. 네, 저는 뭐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즘 사실 이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문제가 좀 쟁점화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대표님도 비판적인 또 이 글을 SNS에 올리면서 또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 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동권 보장에 대해 가지고는 쟁점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 윤석열 후보의 59조 쇼츠 공약 이것도 보면요. 네. 제가 그것 중에 세 번째가 제가 만든 공약인데 광역버스, 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할 수 있도록 리프트 설치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동권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공약이나 이런 걸 세세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지난 몇 달 동안, 세네 달 동안 이루어진 이 장애인 단체 중에 전장현이라는 특별한 단체의 행동 방식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세게 한 거거든요. 네. 이게 사실 집회나 시위에 있어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할 이유는 없고 다만 이 행동 양식이 이분들 주장에서는 뭐 20년 동안 기다렸다 이런 얘기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서울 지하철의 운행을 중지시키는 방법으로 가면 안 된다. 이 지적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예전에 무슨 뭐 여성 할당제 얘기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한국 사회에서 성역화되는 영역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 장애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정치권이 개입하면 손해만 본다 이런 식으로 그냥 여의도 속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장애인 문제가 아니라 저는 만약에 장애인 단체가 아니라 진짜 일반 단체라 하더라도 지하철을 막아 세우는 방법으로 투쟁을 한다 그러면은 이미 실적법 위반이거든요. 그거는 철도 네. 관련된 수많은 법 위반이고 집시법도 위반이고 한데 저는 이번에 그 전국 전장현이라는 단체가 결국 이 하는 방법을 보면서 제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된 것이 이게 몇 개월이나 됐는데 정치인들이 아까 말했던 이유로 장애인 단체의 시위라는 이유로 이걸 방치했던 것이거든요. 그래도 어제 이제 인수위가 네. 가서 얘기도 듣고 하시면서 장애인 단체가 또 전장현이 이제 지하철 시위는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좀 뭐라 그럴까요? 또 이 대표님의 사과도 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과를 하려 그러면은 제가 사과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지금 저한테 장애인 혐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사실 우리나라는 혐오라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써요. 그래가지고 장애인 혐오가 성립하려 그러면은 제 구체적인 언행 중에 예를 들어 장애인을 비하한 것이 있다든지 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또 그거 물어보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장애인 혐오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뭘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이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한번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전장현 대표님과 그래도 한번 만나서 또 얘기를 나누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작년에 생각을. 만났어요 이미.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만난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